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18일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권가는 이미 파직되었으니 임시 장수를 정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미시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 울산 두 수령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상자병사와 경상좌수사가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급히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원통했다. 저녁에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이 석보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잡아다가 가두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4월 18일에 여수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예,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가 부릅니다. 봄. 꽃이 피는 곳 봄바람 불어서 오면 노랑 나비 falfal 날려서 그곳에 나를 접는 새파란 나무 가지가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건이 있어서요. 그거를 읽어볼까 합니다. 민정중 선생이 남긴 노봉집에 동래성 전투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려고 합니다. 동래성 전투. 동래 부사 송상현은 남문루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경상 좌병사 이각이 외적의 침입 소식을 듣고 급히 동래성으로 들어와 조방장으로 하여금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출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성 남쪽 침리쯤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며 말하기를 적의 병사가 우리보다 많으니 도저히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모른 이각은 부사께서는 이 성을 지키시오. 우리는 구원보행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조방장과 더불어 성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다. 이때 외적은 성 남쪽에 있는 취병장에 모여 있었는데 군사 100여 명을 보내 목판 하나를 남문 밖에 세워놓고 갔다. 송상현이 군관 송봉수에게 나가보도록 하니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자 송상현도 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고 목판에 써서 적진 가운데에 던져주었다. 곧 외적은 군대를 세 진영으로 나누어 하나는 망령산 기슭에서부터 다른 하나는 서대로 쪽에서 출발하고 나머지 하나는 취병장에서 곧바로 남문으로 향해 진격하여 날이 저물기도 전에 성을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다음날 아침 외적이 성의 뒷산에 올라 차례로 진격해오니 마을 사람들이 당황한 나머지 모두 성으로 몰려들어 성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적병 수십만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성은 더욱더 사람들로 붐비게 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러자 송상현은 성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부하에게 조복을 가져오게 한 다음 갑옷 위에 이를 껴입고서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의연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외적 중에 평조익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일찍이 평조신을 따라 사신으로 왔을 때 송상현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때 조익이 은혜에 감복하여 언젠가 보답하리라 결심하였다. 이때 상현이 위험에 처하자 조익은 그에게 피신하라고 눈짓을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 그러자 조익이 또다시 손을 들어 옷자락을 잡아 끌며 피신할 곳을 알려주려고 하였지만 송상현은 벌써 의자에서 내려와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다음 상현은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성은 겹겹이 포위되었는데 여러 진에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군신의 의리가 중하니 부자의 은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 하였다. 그리고 따르던 종에게 당부하기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거든 내 시체를 거두어다오. 내 허리 아래에 파달만한 사마귀가 있으니 이것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군관 송봉수, 김희수 등 4~5명과 향리, 대송백, 소송백, 관아의 노비, 철수, 매동, 창 등이 송상현의 좌우에 서서 지켰다. 벽병들이 다가오자 송봉수, 김희수, 대송백 등은 맞서 싸우다가 죽고 송상현도 마침내 화를 입고 말았다. 그러나 소송백, 철수, 매동 등은 사로잡혀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 곧 송상현의 시신을 거두어 보니 과연 검은 사마귀가 있었다. 이들은 그의 시신을 북쪽 산 밤나무 숲 속에 장사 지냈다. 외적의 장수가 이를 듣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장례 비용을 마련하고 시를 짓고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송상현을 해친 자를 찾아 내 목을 베어 죽였다. 이 뒤로 성로 위에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서리게 되어 몇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선조 27년에 조정은 경상절도사 김웅서를 보내 적장에게 말하여 가족들이 적진에 들어가 시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외적의 장수들도
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를 애도하며 말에서 내려 길을 비켜주었다. 송상현에게는 금섬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함은 기생이었다. 그녀는 상현이 조복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결심을 알아차리고 담을 넘어 달려가다 적에게 사로잡혔다. 이에 굴하지 않고 사흘 동안 외적을 쉴 새 없이 꾸짖다가 끝내 살해되었다. 그러나 적들도 그 절개를 기특하게 여겨 관을 마련해 공과 함께 묻어주었다. 신여루라는 자는 송상현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송상현은 여로의 모친이 외적에게 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그를 돌려보냈다. 여로는 돌아가는 길에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공에게 입은 은혜가 크거늘 난리를 당해 감히 목숨을 아끼겠는가? 하고 마침내 돌아와 송상현과 함께 싸우다 죽었다. 마을 사람 중에 김상이라는 자는 마을 아낙네 2명과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가서 두 아낙네는 기와 조각을 부수고 김상은 이것을 외적에게 던지며 대항하였다. 적이 물러간 뒤 김상의 모친이 가서 보니 김상이 두 아낙네와 함께 죽어 있었다. 그 곁에 외적 3명도 죽어 있었는데 김상이 그들을 죽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정중 노봉집.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홍이삭이 부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만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두 크리스나무르티가 지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이야기 읽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못 읽었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26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의 아무런 영향 없이, 아무런 설득 없이, 형벌에 대한 공포 없이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핵심 속에 완전한 혁명,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잔인함, 폭력성, 경쟁심, 불안감, 두려움, 탐욕스러움, 질투심,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우리의 본성, 이것은 우리가 낱낱이 삶을 살고 있는 부패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의 현현에 종기부를 찍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철학이나 관념의 신학적 구조 또는 신학적 개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나에게는 모든 일이 우리가 너무도 바보스러워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삶의 철학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내적, 외적으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해 보면 그것이 지적 개념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지성이란 실존의 전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며 조각이란 그것이 아무리 영리하게 결합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되고 전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실존의 한 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전체성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할 때 우리는 외적 과정도 내적 과정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단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완전한 전체적인 운동이다. 내적 운동은 스스로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외적 반작용을 다시 내적인 것에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법을 알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며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봄으로써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봄으로써 당신 자신을 쉽고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문제다. 정신에 완전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산울림이 부릅니다. 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했어.
엄마 인생도 나름 쨍쨍했어. 그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다고.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독단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사물의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거나 약간의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바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좀 더 교묘하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그는 이미 자신을 봉쇄한 것이고 질문하는 일을 그친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당신은 나는 나 자신 안에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함을 알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변화 자체가 아니다. 즉 당신은 기본적인 혁명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다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체계를 찾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체계를 줄 만큼 바보스럽고 또 당신이 그것을 따를 만큼 바보스럽다면 당신은 다만 베끼고 모방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일 따름이며 그것은 자기 안에 또 다른 권위를 세우는 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며 그렇지만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와 맞춰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향이나 경향과 억압들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거기에는 늘 모순이 있게 된다. 그 결과 그 체계의 이데올로기와 실존의 현실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려고 하면서 당신은 자신을 억압하게 되는데 사실 진정으로 참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다. 만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신을 탐구한다면 당신은 항상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2차적인 인간에 머무르게 된다. 나는 변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견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는 자신 안에 질서를 가져다줄 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가 내적 질서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밖에서 부과된 질서는 언제나 무질서를 낳는다. 당신은 이러한 진실은 머릿속으로는 알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세우지 않을 수 있는가? 말하자면 책의 권위, 선생, 아내나 남편, 부모, 친구 또는 사회 등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판에받은 그러한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은 늘 이데올리기나 권위가 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새로운 권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권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네, 지금 저희는 크리스티나 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읽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디어가 비롭니다. 밤 산책.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 거리에 낭만 속에 뛰놀던 우리가 있고 지난 시간이 배어있는 이 거리는 너와 달빛을 빼고 기댔던 곳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 그리움이 번지네 지친 하루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찬바람을 등지고 함께 걷던 길 나무 그림자 사이마다 널어놓은 사랑했던 장면과 이야기들 알아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 그리움이 번지네 혼자 걷는 이 길 가는 한숨에 널 덜어내고 이긴 어둠의 안겨위로 왔네 알아 다 지나버린 일인데 걸음마다 따라오는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저 이렇게 걷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올라 밤 공기에 실려 그리움이 번지네 계속해서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아는 것부터의 자유 첫 번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해 보자. 나는 내 존재의 뿌리부터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전통에도 의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전통은 엄청난 게으름과 수락과 순종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변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게도 도움을 바랄 수 없다. 가령 선생, 신념, 체계, 외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모든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오랫동안 지녀오던 그릇된 것을 거부할 때, 그리고 모든 짐을 벗어 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추진력, 더 큰 강도와 생명력을 갖는다. 만일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 짐을 벗어 던지지 않은 것이며 생명력 없는 권위라는 무게를 벗어 던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 던졌고 그 속에 전혀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옳은 일 또는 나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면 그 에너지 자체가 변화 아니겠는가?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공포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켜버린다. 그러나 모든 공포를 던져버림으로써 그런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내적 혁명을 낳는다. 그래서 내적 혁명을 위해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당신은 혼자 남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한테도 또는 어떤 것에게도 도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자유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자유는 저항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가 있을 때 거기엔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거기엔 공포가 없으며 그런 두려움 없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 관해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나 어떤 분석가 또는 철학자를 쫓아서 알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들에 관해 아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 구조가 완전한 혁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권위에도 의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그것은 자신의 내적 권위, 자신의 특수하고 작은 체험들과 조금씩 축적된 지식, 이념, 관념들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다. 당신은 어제 당신에게 뭔가 가르쳐준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이 가르쳐준 것은 이내 새로운 권위가 된다. 그리고 어제의 그 권위는 천여묵은 권위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제의 것이든 천년묵은 것이든 어떤 권위도 필요치 않다. 우리는 살아있으며 항상 움직이고 유동하여 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제의 죽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은 물론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특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모든 권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어제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뜻이고 그때 당신의 마음은 항상 신선하고 젊고 천진하고 활력과 정열이 넘치게 된다. 우리가 배우고 관찰하는 것은 오직 그런 상태에서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알미 필요한데 즉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정 없이 또는 그것에 대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지 않은 채 행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교정하는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권위, 하나의 검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책은 한 사람이 혼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여행을 떠나는 것,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스러운 구석을 찾아가는 여행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행을 할 때는 가볍게 여행을 해야 한다. 즉 의견과 편견과 결론들, 말하자면 지난 20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모아온 낡은 짐들로 인해 여행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을 모두 잊으라. 자신에 관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잊으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출발하려고 한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지금은 개이기 시작한다. 새롭고 신선한 날이다. 이 새로운 날이 마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자. 예,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곽진원이 부릅니다. 이름. 하염없이 그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초라한 나의 마음 하나 언제나 처음과 같은 기다림 하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가끔 짓궂은 농담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길을 잃고 다시 기다린다도 괜찮아요 그대는 항상 나의 곁에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내 곁에 그대 나의 그대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네, 이번에는 그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의 표지와 날개를 한번 그 읽어볼까 하는데요. 표지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영어 원제가 나와 있는데요. Freedom from the kn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두 크리스나부르티 정현종 옮김 개정판 물병자리
이게 표 1이고요. 그래서 뒷표지에 가서 보면 크리스티나 무르티의 글과 번역한 분의 글과 또 독자분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지금은 개이기 시작한다. 새롭고 신선한 날이다. 이 새로운 날이 마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크리스티나 무르티. 크리스티나 무르티는 우리에게 정말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 즉 내적 혁명을 강조한다. 그러려면 과거는 죽어야 한다. 어제가 죽어야 오늘이 있고 매 순간 죽어야 매 순간 살 수 있다. 시간이 가면 나도 뭔가 달라지겠지 해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 즉각적이어야만 달라질 수 있다. 정현종. 쉽지 않은 책이었다. 얇지만 무거웠다. 사고의 전환,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는 책이다. 매우 좋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긴 어려웠다. 그렇다고 절대 어렵게 쓰인 책은 아니다. 아주 쉽게 잘 쓰인 책이다. 아주 좋은 책이다. 하지만 낯설다. 그의 글은 우리에게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것을 권유한다. 그래서 쉽지만 어려웠다. 잘 따라가다가도 조금만 집중을 잃으면 금세 예전의 생각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한 번 읽어서는 도무지 소화할 수 없는 책이다. 여러 번 읽어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들로 정화해 나가야겠다. 고양이 책방, 알라딘 서재.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뒷표지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 책은 2002년 발행하여 큰 호응을 얻어온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발행 23년 만에 처음으로 가독성을 높여 새롭게 편집한 개정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날개를 한번 볼 텐데요. 뒤쪽 날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당신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대답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완전한 대변동을 뜻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가족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당신이 지어놓은 집을 산산이 부숴야 할지도 모르며 다시는 사원에 가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찾아내고자 한다면 당신은 공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책임과 의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기 연민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괴로움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겸손이 자만의 반대인 것만큼 사랑은 증오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 등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다면, 즉 강제로가 아니라 비가 나뭇잎에서 여러 날 쌓인 먼지를 씻어내듯이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면 비로소 당신은 인간이 항상 못마르게 찾는 그 기묘한 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본문 155쪽.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진리는 살아있다. 죽은 것은 그것이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어떤 절이나 교회도 없으며 어느 종교나 선생,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본문 8페이지. 위험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되며 그 갈등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만, 낭떠러지임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본문 48쪽. 당신은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거야. 나는 자유로워지려고 해볼 거야 라고 말한다. 해볼 거야 라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우려할 만한 진술 가운데 하나다. 해본다는 것은 없으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없다.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당신은 뜸을 들이고 있다. 전 세계와 자신 안의 폭력 때문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말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이데올로기가 저 불을 끄는데 가장 좋을까? 집이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물을 나르는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에 관해 말하겠는가? 본문 102쪽. 예, 음악 듣겠습니다. 최백호가 부릅니다. 희망의 나라로. 두둥실 어른들의 볕이 들면 사랑도 익어가네. 어스대던 구름을 쫓아 청춘도 흘러가네. 아래 채어 뒹구는 돌멩이처럼 닳고 해진 꿈들 떴더랴. 아랜 신문 한 켠에 낭만시처럼 매일 꽃피고 새가 우는 꿈꾸던 희망의 나라로. 휘바람 담 너머로 달아나면 어둠이 숨어드네. 달고도 쓴 달인 생만 단숨에 삼켜본다. 동전처럼 둥그런 세상 어딘가 이름 모를 곳이면 꽃돌이. 사랑하는 그대만 곁에 있다면 하얀 별들이 쏟아지는 꿈꾸던 희망의 나라로. 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AI 브리핑에서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준비하며 비판적 사고와 정체성,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공부해야 하나? 역사는 오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을 내다보는 창으로 객관적 성찰과 비판의 힘을 길러줍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근거를 마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우고 옳고 그름과 참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인간, 사회, 문화의 원리를 이해해 현재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깨닫게 합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 글로벌 시민성을 높입니다. 어떻게 공부할까? 기본 사실과 의미를 암기하기보다 이해에 중점을 두고
원인과 비교를 통해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며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역사도 올바로 살피고 이해하십시오. 네, 이상은 AI 브리핑을 검색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592년 4월 18일에 이순신께서 여수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박물관이 기획하고 준비한 사료로 보는 임진왜란을 에서 동래성 전투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 챕터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18일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철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권관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임시 장수를 정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정하여 바로 보냈다. 미시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 울산 두 수령도 조방장으로서 성에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경상자병사와 경상좌수사가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급히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분통했다. 저녁에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이 석보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잡아다가 가두었다.